우리 모두는 붓다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아주 먼 시간이 흘러서 붓다가 될 거예요. AD 한 200년 정도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일론사라고 4개의 태양이라고 하는, 동쪽에는 마명이고 서쪽에 용수 나가르주나, 중간파의 시조예요. 중간파의 시조. 제바, 가나제바라고 눈깔 하나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쪽에 동수, 일출론사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또 이게 경량부의 입장에서 대승을 또 더럽게 씹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대승을 비판한 거를 참여하겠다. 그 혀로 공을 세워서 다시 되돌려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대승불교로 전향을 해서 유식학파의 어떠한 중추적 인물이 됩니다. 중추적 인물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친 이야기를 해드리고 유식에 대한 부분들, 유식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유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생각들, 관점들, 그리고 현대 사회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유식학 이러면 되게 있어 보인다 이래서 제 아는 선생님이 유식 전공인데 자꾸 유식학이라고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유식하냐,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씹는데 그래서 불교 인식론 이렇게 제 수업 제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뭐 가르치세요? 유식학이요. 이랬더니 그렇게 유식해요. 이렇게 짜증이 나가지고 불교 인식론. 그 얘기는 뭐냐면 유식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인식론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정도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친 이야기를 해드리면 세친이 구사론 쓸 때는 젊었어요. 근데 대승불교로 넘어와서는 이거 혀를 뒤집어 가지고 대승불교를 이렇게 좀 잘해야 되는데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문제의 저술이 유식 30송, 유식 20논, 유식 30송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유식 30송 그러니까 개성만 이렇게 딱 썼어요. 쭉. 그래서 거기 가지고 이제 풀이를 써야 되는데 늙어서 못 하겠대. 그걸 이제 책으로다가 쫙만 그러니까 핵심은 딱 추려놓고 이제 세부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늙어 슬프지.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도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대한 주석을 못 써놓으니까 말들이 많은 거예요.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10대 논사라고 10명의 이제 여러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후대의 주석들을 달아요. 그 주석들을 호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마팔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호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 성유식론이라는 책이에요. 저걸 이제 중국에 와서 번역하는 사람이 서유기의 현장법사. 현장 스님이 이쪽 파입니다. 현장 스님이 이쪽 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현장 스님한테 제자로 되려고 했었던 사람은 되려고 신라에서부터 출발했던 사람이 원효의상이고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중국 불교 얘기할 때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스님 학통이 호법 계열이에요. 그리고 자기 선생이 이제 개연 스님이라고 인도의 나란다 대학 아세요? 인도에 직경이 한 10km, 그 다음에 8km 이렇게 직경이 그 절이 있어요. 좀 놀래 봅니다. 10km. 둘레 10km 말고 직경 10km. 서울보다 넓을걸요? 아니 옛날 한양. 지금 서울 말고 옛날 한양. 옛날 한양. 왜냐하면 옛날 한양은 진짜 안 넓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역으로 보면 동대문, 서대문, 뭐 이렇게 남대문 이렇게 보면 택시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큰 돈 안 나올 정도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직경 10km 안 될 겁니다. 직경 10km면 무진장 많은 거예요. 무진장 진짜 넓은 거예요. 거기에 10,000명의 스님들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10,000명의 스님들. 현장 스님이 1등까지 올라옵니다. 외국인 출신으로 1등.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외국인으로 본토 사람하고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1등 한다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 언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언어라고 하는 게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깔려야 고급 언어들이 수월케 나갈 수 있어요. 단순히 발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거기에 최적화된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외국인이 들어가서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 방식은 뭐냐? 걔네 거. 우리 게 아니고 걔네 거. 한국 사람들이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불교하는 사람들 되게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는 사람 중에 한국 불교로 박사학위를 받아온다? 미국 가서 왜 원효로 박사를 받아? 미국 놈이 원효를 알겠냐? 미국에 가서 내가 미국 불교와 관련된 걸 조사해서 박사 논문을 쓰려면 아마 개고생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현장은 인도에 가서 걔네 걸로 해서 천하를 평정합니다. 나란다에서 1등이 아니에요. 전국 논쟁에서 1등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참석하는 데서 1등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겁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 양반 선생이 개연 스님이고 그 위에가 저 위로 올라가면 호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계열로 자기 학맥 계열로 딱 해가지고 저걸 정리를 해서 중국에 가서 번역을 했지. 성유식론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난 이런 사람이야. 참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세친이 저걸 다 완성을 해놨으면 사실 말이 더 적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명함인데 그러면 더 뜻이 분명해졌을 테지만 자유도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저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돼요. 너무 머리 좋은 사람이 다 해놔버리면 밑에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학문이 퇴보합니다. 학문이 퇴보합니다. 그게 나중에 중국 화엄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이 양반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그거를 공부해서 따라잡고 원래 플러스 알파를 시켜야 학문이 계속 발전하는데 알파 시키기 전에 난 죽어. 왜? 이해가 안 돼. 거기까지 가고 있다가 죽어. 가고 있다가 죽어. 이러니까 계속 학문이 퇴보돼. 그런데 만약에 세친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다 해놨으면 뒤에 저 10대 논사가 나오면서 학문이 쫙 펼쳐질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에요. 그런데 저 양반이 다 해놨으면 또 다른 맛이 있었겠지. 그래서 저렇게 머리 좋은 세친이 나중에 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현이 세친이 아까 경량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경량부 스타일로 저 대비바사론을 이렇게 요약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짜증이 나니까 중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논설을 씁니다. 이 사람 머리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순정리론이라는 책이에요. 순정리론. 저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사박론이라 그래요. 구사론을 논박하는 논서. 저 박는다 씨. 구사론을 내가 깬다. 그래서 구사론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쫙 해놓고 그게 뭐가 틀렸네 어쩌네 쫙 이렇게. 그래서 80권이 되는 거예요. 30권짜리를 씹으려고 80권짜리를 만들었어요. 환장하겠지. 참. 그 정도 정성이면 차라리 네 걸 써라 이놈아.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그래놓고 세친한테 뜨자. 한판 뜨자. 논쟁에 한번 묻자. 나 못 참겠다. 이라고 딱 옵니다. 그래서 제자한테 이제 제자가 그걸 보내요. 중현의 제자가 딱 보내. 그러니까 세친이 그걸 딱 받고 결투에 임하느냐 논쟁에 임하느냐 아니 도망가라. 우리 간다. 우리는 철수. 중현이 따라와요. 중현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또 철수. 계속 도망가. 이러니까 나중에 세친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쪽팔리는데요. 그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게 무슨 선생님이 그렇게 대단하시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세친이 한 말이 참 인생 무상을 느끼는 말이에요. 나는 늙었고 중현은 젊다. 쉽게 말해서 다이다이해서 못 이길 것 같아. 글도 아니고 논쟁은 순발력이거든요. 탁탁탁 아는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게 말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글 쓰는 건 생각해보고 쓸 수 있지만 말이라고 하는 건 타타타닥 그 상황에 맞춰서 딱딱딱 막아야 되거든. 이건 버라이어티라. 무슨 개콘처럼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대본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붙는 건데
늙어갖고 아유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이러고 있는데 쟤는 젊어가지고 화박 나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영감님께서 하셨다는 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있지. 야 이게 머리 좋아도 세월에는 방법이 없구나.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현이 따라오다가 몸에 병이 생겨. 이게 무슨 반전이래. 그래서 중현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근데 중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실제로 바둑에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창호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 그 뭐 응답하라 1998인가 뭐 그때 나왔던 게 이창호잖아요. 그 누구지? 그 잘생긴 애 있잖아요. 네, 박보검. 걔가 이제 이창호를 모델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 치고 얘가 훨씬 더 대단한 바둑 기사예요. 전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데 알파고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은 나이가 있어서 30대 40 가까이 돼가지고 아마 30대 중반 이 프로 기사라고 하는 게 30 넘어가도 이미 훅 갑니다. 머리 쓰는 게임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마치 김연아가 30 넘어서 피겨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차피 안 돼. 지금 국가대표하고 김연아하고 붙어도 김연아가 안 돼요. 그거는 김연아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월이 바뀌었잖아. 지금 현역을 어떻게 이기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기울 때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고 있었다고. 그때 이세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창호를 계속 도발했다고. 왜냐하면 젊은 패기로 이제 그리고 잘 나가는 선배를 씹어야 자기도 올라가는 게 있거든. 그래서 도발을 했는데 이창호는 이제 실제로 졌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좀 점잖은 사람이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친과 중현 비슷한 스토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세돌도 커제라는 사람한테 똑같이 당한 거예요. 커제가 중국 그 당시에 전 세계 랭킹 1위, 그 사람 젊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세돌이 한 판 이기니까 커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같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나온 거야. 저런 몇 등 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알파고가 이긴 거 아니야? 이랬다가 몇 달 뒤에 붙었다 전패했지. 아니 진짜 있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찔찔 흘리고 그게 TV에 방영이 됐었어요. 인생이 그런 거지. 인생이 그런 거지. 그래서 중현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친이 나이가 있어도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 외에는 지금 그러니까 전성기 때로 부딪히면 리즈 시절로 부딪히면 여러분도 리즈 시절에 한미모 했잖아. 그때 부딪혔으면 됐는데 지금 이미 삭은 거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젊은 애들한테 안 되잖아. 그죠? 옛날이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전성기 때로 붙었으면 제가 보기엔 세친이 이겨요. 훨씬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친은 나이가 들었고 중현은 이기는데 그런데도 중현이 자기가 죽을 때쯤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병이 걸려갖고 골골 하면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지금 세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기가 죽으면. 세친이 워낙 관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세친한테 편지를 씁니다. 기가 막힌 편지를 쓴다. 내가 저렇게 당신을 비판하는 글을 썼지만 저 글이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하다.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자기 주장을 알린다는 것 같이 소중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젊은 패기로 당신을 윽박지른 거에 대해서 내가 참여한 선배한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참여하겠다. 단 내 글이 없어지지 않도록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제 세친이 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씹으면 이게 씹어서 초토화 시켜버리면 이게 이제 이런 책을 누가 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친이 그 편지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중현이 죽고 난 뒤에 이 글은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자기 글에 대한 비판서잖아. 그렇게 세친이 그걸 옹호를 해줘요. 오히려 보호를 해줘. 그래서 저게 현장 스님이 나중에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사론을 이 사람이 워낙 이렇게 딱 대입을 해가지고 비판을 해놨기 때문에
구사론을 논박하기 위해서 구사 박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구사론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돼. 지금은. 그 시절에 있었던 뭐 얘기들은 많이 없어졌고 저게 남으니까 이게 아마 이랬던 것 같아, 저랬던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게 싸우지 않아?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내가 마지막에 부탁할 사람은 세친밖에 없어요. 중현 입장에선. 그리고 세친은 저놈이 저렇게 젊은 놈이 빡빡히 오르더니 꼬소름하게 잘 됐네. 이게 아니고 그래도 저만한 사람이 없어. 저만한 후배가 없어. 라고 탁 하면서 그걸 인정해주고. 너무 멋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뭐가 틀려도 틀려요. 그래서 그런 식의 스토리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식학파가 오직 식이다거든. 오직 식이다. 유식이 오직 인식, 생각. 생각이다. 그러니까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지난 시간에 설일체 유부에서는 이걸 유부라 그래요. 있다. 무엇이 요소는 있다.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여기 빨간 장미가 빨간 장미는 아니네. 빨간 장미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거를 밤에 보면, 깜깜한 밤에 보면 검은 장미로도 볼 수 있대. 그러면 그게 빨간 장미냐 검은 장미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 켜면 빨간 장미 아닙니까? 검은 장미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갔어.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어. 그 사람 머릿속에서 이거는 무슨 장미예요? 그러면 빨간 게 맞는 거예요? 검은 게 맞는 거예요? 조금 알딸딸해지기 시작하지? 이거 되게 재밌지?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거든요. 그런 얘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실제로 인식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종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선종에 나오는 이야기. 인도에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종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스님이 절에서 예불을 하러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두꺼비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두꺼비 아시죠? 거북이랑 틀려가지고 애가 좀 느릿느릿하고 등에 여드름이 많잖아. 피부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막 짜주고 싶은 애잖아. 아이씨, 저 다 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애가 좀 느리고 그 다음에 애가 좀 고지식해요. 고지식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 지가 돌아가고 뭐 생각을 해야 될 건데 계속 도전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비광에도 두꺼비 있잖아. 비광에 두꺼비 몰라? 그게 그거잖아. 그 일본 시인이 이렇게 글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좌절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두꺼비가 거기서 돌 앞에서 껍적껍적거리고 있었대잖아. 저 자식 올라가겠어? 아유 바보 같은 놈. 저거 돌아가야지 이랬는데 그놈이 계속 껍적거리더니 결국 올라가더래.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어. 그게 비광 스토리예요. 그래서 비광의 영감님이 이렇게 딱 하면서 두꺼비를 딱 보고 뭐요? 이런 딱 표정으로 있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게 딱 인상에 남았지. 딱 남았지. 그렇게 해서 자다가 이제 화장실이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든 스님이었는가 봐. 젊은 스님은 한 방에 다음 날까지 가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게 됐대요. 근데 불을 켤 수도 없고 이제 깜깜하고 화장실은 익숙하잖아요. 그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렴풋해도 달빛에 그냥 가는 거지. 가다가 퍽 했대. 퍽 소리가 나더래. 이게 이제 찝찝하지. 로드킬하고 똑같은 거지. 죽는 놈도 짜증이 나겠지만 친 사람도 짜증이 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급하니까 가서 일단 뭐 이거 싸고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영 찝찝하더래.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잠을 자니까 꿈에 염라대왕한테 끌려갔대. 하고 염라대왕 있는데 두꺼비가 나타나서 저놈이 저를 죽였어요. 이러면서 두꺼비가 일어나가지고 소송을 걸더래. 가지고 나는 미필적 고의였어요. 나는 두꺼비가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악을 하다가 깼대. 그래가지고 너무 시겁을 해서 이게 날이 밝으면 내가 두꺼비를 위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묻어주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 그래서 그 다음 날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두꺼비는 없고 원주 스님이 오이를 떨어뜨리고 갔대. 오이를 씻어서 가다가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걸 밟고 퍽한 거야. 오이 퍽이야. 두꺼비 퍽이 아니고 오이 퍽이었어. 스토리는 그거야. 근데 봐봐.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 스님이 오이인 줄 알았으면 염라대왕한테 끌려갔겠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야. 이 사람한테, 이 스님한테 있어서 그 퍽의 대상은 두꺼비일까 오일까예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밝고 난 뒤에는 분명히 오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꿀 때까지는 그 사람한테는 두꺼비예요. 두꺼비예요. 그게 인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오이로 밝혀졌으니까 두꺼비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만약에 염라대왕 꿈을 꾸다가 그 양반이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러면 그 스님은 두꺼비 때문에 죽었어? 오이 때문에 죽었어? 굉장히 재밌지? 굉장히 재밌지? 아니, 우리가 겪는 것들이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주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 칠판이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검은색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일단 파랗다고 치고 저걸 파란색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냥 파랗다고 해주세요. 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 그래.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드릴까? 그래서 이 칠판은 그냥 파란색. 근데 생명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봐요. 생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저거를 빨간색으로 나는 봐요. 나는 빨간색으로 봐. 이거를 모든 사람은 파란색으로 봐. 그런데 생명은 빨간색으로 봐. 이게 소수자거든요. 소수자를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다수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갑자기 외계인이 침공을 해가지고 지구가 절당이 났어요. 그냥 하는 얘기야. 그냥 막 던지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막 절당이 났어. 그래서 사람이 다 죽었어. 다 죽고 딱 두 사람이 살아남았어. 정상인과 장애인, 생명 둘이 살아남았어. 생명과 정상 둘이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누가 정상인지 애매해진다. 이제부터는 목소리 큰 놈이 정상이요. 생명인 사람이 승질이 더럽고 목소리가 크고 조폭 출신이었어. 그러면 정상인이 뭐라 그러면 제가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고분고분해져. 아니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더 발견됐어. 근데 그게 파란색으로 보는 사람이 나타났어. 정상인. 그러면 이쪽이 다시 정상이 되고 이게 장애인이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아니고 발견된 사람이 이쪽 패거리였어. 또 다른 생명이야.
그래서 이쪽이 되면 이게 정상으로 굳어지고 이 사람이 계속 장애인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저건 도대체 무슨 색일까? 원래. 거기에 대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색을 인식할 뿐이지 실제로 그 색의 정체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 현실적으로도 있어요. 개가 보는 색이 다르고 벌이 보는 색이 달라요. 걔는 흑백으로 보고 뭐 이렇게 모자이크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아무튼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빨간 장미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빨간 장미라고 인간이 이해하는 것이 진짜 색일까? 왜? 장미의 입장에서는 진화할 때 벌과 나비가 봐주기를 원하지 인간이 보고 꺾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벌과 나비가 봐줘서 이쁘다는 판단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수정되기를 원하는 거지. 아니 꽃 입장을 생각해 봐. 우리가 꺾어가지고 그걸 조지기를 원하겠어요? 나를 빨리 조져주세요. 이렇게 커오겠어요? 그렇게 진화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적급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게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봐도 생명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색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꽃과 같으면 분명히 벌나비가 오히려 걔네가 보는 관점이 가장 정확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꽃은 분명히 걔네한테 맞춰서 진화한 거예요. 우리한테 맞춰서 진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량을 했지. 우리는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개량을 했지. 걔네 진화의 포인트는 벌나비입니다. 우리를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색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어떻게 보는 게 정당할까? 그것을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판단만 있는 거예요. 다 진운의 안경인 거예요. 다 진운의 안경. 진운의 안경. 그래서 모든 것은 인식만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인식할 뿐이다. 그래서 그 논리도 가능해요. 눈을 감으면 우주가 사라진다. 그건 별로 멋이 없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대륙의 합리론, 나중에 유럽 얘기하는 거예요.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영국의 물질적인 거가 나오잖아요.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 그 다음에 독일의 인식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인식론적인 가치예요. 물 자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판단 주체가,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을 결정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사마천의 사기의 예를 들어서 주면 그런 게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중국 황제들 중에서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약간 호목과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여자하고 없는 사람한테만 살았기 때문에 황실 환경이 초식남이 된다는 거예요. 다 여자들밖에, 여자하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주변이 다 여자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거 비슷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보면 재밌다. 남자를 좋아하는 황제들이 제법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남자한테 이제 매력을 느껴가지고 막 이렇게 첩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걔가 한참 총애를 받을 때 그 남자 첩의 부모님 상이 난 거야. 상이 나니까 가야겠는데 옛날에는 다 성문을 여닫는 통금 시간이 있어요. 통금에 막힌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위독하시다 하니까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머리를 쓰냐면 황제의 수레를 타고 나가버립니다. 황제의 수레를 타고 나가. 황제의 수레가 어가가 나가니까 그건 뭐 통금이고 뭐고 없지. 그냥 다 열리는 거지. 그래서 집으로 가버려. 황제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애가 효성스러웠으면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브라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얘가 복숭아를 이렇게 다 먹고 있다가 너무 맛있는 거야. 얘가 황제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먹던 걸 황제한테 주면 어떡해? 이러니까 황제가 딱 받아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맛있으면 나를 생각해서 먹던 것까지 줬겠냐?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몇 년 지났어요. 인물이라고 하는 건 몇 년 지나면 빠집니다. 이건 빠지고 또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이렇게 쫙 올라오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막 올라와서 황제의 마음이 딴 데로 이제 또 옮겨갔어. 그러니까 나중에 걔가 어떤 죄로 죽냐면 저놈이 황제의 어명을 칭하고 내 마차를 타고 간 놈이고 그렇게 하는 놈이 뭔 짓인들 못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황제를 얼마나 개무시했으면 먹던 거를 먹으라 했겠냐 그렇게 해서 그걸로 죽여. 똑같은 사건이에요. 생각이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근데 중국의 마음의 유심하고는 다른 게요. 그건 마음 먹기 달린 거고 이건 생각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건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제가 철학 얘기할 때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동설에서 천동설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다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동설은 이제 지구가 뺑뺑이 도는 거고 이렇게 바뀌는 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코페르니쿠스 전회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현상이 바뀌었느냐? 현상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견하기 전에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천동설이었거든요. 그때 천동설을 봤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사이래로 인류의 대부분은 천동설을 생각했던 거예요. 왜? 눈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표현을 쓰잖아요. 해가 떴다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지구가 자빠졌다 엎어졌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잖아. 아니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천동설 유풍이 남은 거예요. 우리 계속 천동설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동설로 바뀐 거는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얼마 안 된 거지. 그렇게 싹 바뀌는 게 그런 걸 보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하는데 그게 인식의 전환이지 현상의 전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상이 무엇이 바뀌었느냐?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지금도 태양이 떴다 기운다고 우리는 생각해. 단 그것을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이건 사실은 지구다. 태양이 아니고 지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게 여기서 바뀌는 거는 뭐냐?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 이런 게 저 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 그리고 저런 식으로 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 그거를 요가 수련이라고 그래요. 요가. 그래서 요가 유식학파라고 합니다. 요가가 옛날 발음이 육아예요. 그래서 그걸 육아유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육아였다니까. 저는 육아가 원래 발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도에서 바뀐 발음일 거예요. 얘네가 생활하면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결국 발음은 다 바뀌게 돼 있거든요. 언어적으로. 그래서 이게 원 발음이었을 거예요. 원 발음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그다음에 아무튼 우리 발음이 더 가까울 거예요. 원 발음에.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요가하고 육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아유식학파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 인식을 전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처럼 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그게 요가예요. 명상. 그러니까 요가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몸을 비트는 요가, 하타 요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체 요가. 그리고 실제로는 정신 요가가 핵심이에요.
근데 정신요가가 핵심인데 왜 육체요가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느냐? 앉아서 계속 수행만 하다 보니까 몸의 불균형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전체적인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을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을 다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 한 군데가 무너지면 가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심장이든 어디든 한 군데가 무너지면 우리가 유기체니까 다 가잖아요. 뭐 바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체조 같은 걸 해요. 그게 요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체 요가.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정신 요가입니다. 정신 요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소림사 이런 얘기 나올 때 보면 달마 역근경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인도의 요가와 비슷한 것들이에요. 요가 비슷한 것들. 그래서 이게 요가학파. 그래서 아까 육아사지론이라고 제일 중요한 책, 이 학파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육아사지론이거든요. 요가의 선생이 기본으로 삼는 논서. 요가학파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육아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육아사 이런 절 들어보셨어요? 저기 유식학파 절이에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그 남현군 묘수인데도 아마 육아사인가 뭐 이럴 건데. 예전에 그 대원군, 흥선 대원군이 그 무덤 뭐 이렇게 명당 이런 영화 못 보셨어요? 못 봤으면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인식에 대한 생각, 관점에 대한 생각, 인식에 대한 생각들이 주로 하는 게 요가학파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들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식, 이게 의식이거든요. 의식. 우리 의식, 생각. 전의식은 뭐냐면 안, 이, 비, 설, 신, 안, 눈으로 보는 눈과 관련된 어떠한 판단, 생각. 그 다음에 이, 귀와 관련된 판단, 생각. 소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코, 혀, 몸과 관련된 거. 그리고 그것을 종합하는 게 의식이죠. 우리의 의식, 정신.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 정신 안에 뭐가 있느냐, 그거보다 더 깊은 게 이건 육식이고 칠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화식이라고 하는 건데 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시루떡처럼 한 겹 한 겹 쌓이면서 나라는 게 만들어져요. 진짜예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좀 여러 번 본 면식범도 있고 태도들이 달라집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게 조금 멋들었고 어렵게 대하는 관계에서 좀 오래 보면 이제 좀 편해지겠죠. 왜? 그게 재정립되는 거죠. 계속. 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재정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이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뭐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라는 위치를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른이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야 저 물 좀 갖고 와 이러면 예 이러면서 아무 부담이 없어. 근데 내 친구가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저게 한번 하겠다는 건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나보다 밑에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걔가 그렇게 하면 이게 어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서로 상대가 낫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대박 붙는 거죠. 감정적인 게 하나 터지면 막 대박 붙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눈 쌓이듯이 이렇게 하면서 결정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여러분도 여러분 바깥 양반하고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이 위였지. 근데 지금 나이를 먹고 돈도 못 벌어오고 이러니까 그 채워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외국에 갈락하면 나 갔다 올게 이것도 가능하고 그게 젊었을 때 같으면 외국에 뭐 이렇게 하면 아유 내가 친정도 못 가는데 이러면서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해진 건 없고 그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것들이 한 겹 한 겹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쌓여가고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고집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충돌이 생기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어떤 때는 폭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에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에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 의식. 그리고 그 밑에 팔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밑에 있는 잠재적 심연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칼 구스타프 융식으로 말하면 집단 무의식입니다. 융은 실제로 이런 불교의 이러한 유식이나 이런 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 프로이드보다 융이 고전 심리학에서 융을 더 높게 쳐주는 게 이런 집단 심리학, 집단 무의식에 대한 발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연결점,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편적 연결점, 아주 심층 의식,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일종의 팔식. 그리고 이제 구식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 이 팔식 너머에 진짜 깨끗한 게 있어. 그게 불성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생겨도 결국 오염되지 않고 결국은 깨끗하게 돼. 나는 부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게 이런 구식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은 무착이라는 사람이고 팔식에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친이에요. 형제라도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한 거야. 허망하다라고 하는 아는 것, 그것까지가 경기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세친. 그게 아니고 그 너머에 허망한 것 너머에 진짜가 존재해. 라고 말하는 게 무착.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이 좀 틀려요. 허망한 거의 일부가 진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밑에 더 심층적인 게 있어. 본질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이건 복잡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잡한 건 안 합니다. 복잡한 건 안 합니다. 복잡한 건 뭘로 보라고요? 책으로. 내가 몰라서 얘기 안 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책에 적혀 있으니까 복잡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요. 이게 장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절묘하게 이제 그만하라고 부처님이 시간을 다 되도록 해놨어.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승불교, 그 다음에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변화해서 결국 밀교로다 가고, 그 다음에 불교가 나중에 이슬람의 공격,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1203년 비크라마시라 사원이 파괴되면서 불교를 그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00년 전에 인도 불교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 인도 불교사의 맨 뒤쪽과 관련된 신기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종교에는 하나의 교조, 그 다음에 한 분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누가 있지 않았을까? 극락이 꼭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극락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수행자들 입장이에요. 일반 제가인 입장에서 과연 극락이 좋은 걸까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한 번 정도 생각해봐야 돼요. 너는 미래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 수기. 그래서 그때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게 딱 결정이 되는